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겨주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이 떨어지진 않겠는데요.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무덥고 습하지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모쪼록 활기차게 하루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요즘 지자체 행정 서비스 영역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난 7월 1일 구자열 원주시장의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됐습니다. 취임식 현장 분위기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7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4% 상승해 전국 평균 3.2%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문별로는 공공 서비스가 1.4%, 개인 서비스가 3.2%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지역별 물가 상승률은 경북이 3.7%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대구가 2.8%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횡성과 영월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 읍상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호가 들어섭니다. 또 영월군 덕포리에는 귀농 귀촌한 주민과 특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84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화주택 공급 시점은 2031년 전후입니다. 영월군이 최근 4년 동안 반납한 예산이 4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100억 원을 반납한 셈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 반납한 예산이 14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거 대상은 외래종인 가시밭과 돼지풀로 올해 9월까지 석 달 동안 작업이 이뤄집니다. 대상지는 원주천 등 하천 주변과 주택가, 보행로 인근 지역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산림과 하천 주변 19만 제곱미터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민원 처리나 행정 지원은 물론 정책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일례로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대화 가능한 AI 당직원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자체 AI 행정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희진 스마트 지방행정연구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입니다.
네, 최근에 강원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AI 행정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자체 행정에 AI가 도입됐다고 하면 어떤 업무에 활용되는 걸까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디지털 행정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서류를 떼거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정보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영역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민원 응대인데요. 챗봇이 24시간 민원에 문의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복잡한 질문에도 답하는 수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행정 업무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회의록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문서 작업도 AI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인 세 번째로는 이제 예측과 돌봄의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CCTV나 AI로 화재나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도 하고, 어르신에게 AI 스피커를 통해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 응대, 행정 업무 지원, 그리고 예측과 돌봄 영역까지도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은 사실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지방정부의 AI 정책이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아직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행정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자체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든지 같은 위험도가 낮은 보조 업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은 이런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통계 자료가? 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작년에 전국의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예. 좀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대 측면에서는 10명 중에 7명 가까이 AI 행정 서비스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또 민원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 65% 정도 나왔고요. 다만 AI가 잘못된 결정을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 높게 72%가 넘게 나왔고요. 또 어떤 과정으로 판단했는지 설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70% 정도,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한 67%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시민들께서는 AI 기술 자체를 거부한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즉 믿고 쓸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더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AI 행정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책임 소재나 신뢰 측면에서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네. 저희가 앞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존재할까요? 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세대 간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흔히 생각하는 젊은 층은 찬성이다, 어르신은 반대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 모니터링이나 규제 혁신처럼 AI로 제도나 구조를 바꾸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에서는 민원 서비스처럼 생활에서 바로 체감될 수 있는 실용적인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의 측면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나 편향 문제가 많이 우려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비용이나 실질적인 효용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세대 못지않게 경험을 하셨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AI를 많이 경험해보신 분일수록 기대가 높고 또 경험이 적을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인터넷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접근성의 격차를 넘어서 AI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격차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많은 뭐 농사노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AI 행정이 확산될수록 행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AI 관련해서 경험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느냐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낯선 AI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네, 기대하는 맞습니다. 네, 서비스가 다르고요. 청년층과.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이 AI 활용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공무원에서도 시민들하고 비슷한 구조가 나타났는데, 저희 조사했었던 결과로는 AI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 공감한 것은 70%, 75%가 가까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겠다라는 의향은 한 50%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선뜻 쓰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결국은 기술 자체를 모른다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될지 그런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단은 AI에게 점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최종 책임은 담당 공무원 개인이 지는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이 활용을 또 가로막고 있는 핵심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이나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정부의 AI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실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책의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AI 기술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가를 이제 성과 지표로 봤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주민 중심 AI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AI가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에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기보다는 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관리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위험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복지수급 판정이라든지 재난 대응처럼 주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과 사람의 최종 판단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단순한 안내 서비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차등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작정 많이 도입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AI 그리고 주민 중심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자체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AI 행정 도입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재정과의 인력이 좀 갖추어진 광역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민원이나 복지, 이렇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농사노촌이라든지 인력이나 재정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역 차원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시군이 힘을 합쳐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함께 쓰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때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내 시군의 AI 행정을 지원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잘하는 곳에서만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 간의 AI 격차가 주민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AI 행정으로의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AI 시대 지방행정의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공공 부분에서의 AI 도입은 민간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나타나면 불편으로 끝나지만 이 공공 부분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에 곧바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또 그러한 최종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는 만큼 AI 도입을 속도의 경쟁으로 보기보다는 설명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단순하게 여러 기술을 받아 쓰는 수요자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스스로 설계하고 조율하는 그런 정책의 주체가 된다라는 점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행정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활용과 더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요.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가 앞으로 효율과 편의는 물론이고 신뢰까지 고루 갖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희진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새로운 시정이 막을 올렸는데요. 원주시도 민선 9기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을 뗐죠.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원주시의 새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원주 역시 지난 7월 1일에 새 시정 계획을 시민들에게 처음 알리는 공식 행사로 원주시장 취임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공직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원주시 행정 계획과 또 핵심 목표를 알리는 자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민선국이 원주시정이 밝힌 핵심 가치는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인데요. 이 의지를 행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취임식에서 이어지는 내빈 소개는 생략을 하고 지역의 고령 어르신과 오둥이, 다둥이 가족처럼 평범하지만 위대한 원주 시민들을 핵심 내빈으로 초청해서 행사의 중심에 모셨고요. 네. 또 구자열 신임 원주시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시민의 일꾼이라고 낮추면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뜻을 원주시 공식 시정구호로 담아서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라고 이번 공식 시정구호를 선포하면서 이 슬로건을 시각화하는 서예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또 원주 시립합창단과 꾸미꾸미 어린이 합창단 등 시민 공연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취임식 현장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모든 시민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선 9기에 또 이렇게 구자열 시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실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을 바라보는 자리가 좀 남다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면 시민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추진을 강조한 부분이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민선 9기 시정이 그리는 원주의 청사진, 이 핵심 시정 목표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번 민선9기 원주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원주시의 핵심 시정 목표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먼저 생활이 가벼운 반값 원주입니다. 교통과 주거, 의료, 공공요금 등 생활비를 반으로 낮추는 구상인데요. 네. 청년을 위한 천원주택 공급, 그리고 월 5만 원으로 버스와 택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원주 패스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 상권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으로 첨단 원주를 제시했는데요.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활력 원주를 제시했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요. 또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를 육성하는 매력 원주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을 K컬처와 영상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옛 종축장 부지와 원주 교도소를 시민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을 담은 안심원주, 이렇게 5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현장에서 구자열 원주시장의 연설 일부분 들어보시죠. 이 약속은 선고용 보호하는 원주시정의 방향입니다. 이 약속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시민과 함께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지 않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동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원주를 함께 세워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결코 쉬운 일만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원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이 함께라면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밝힌 시정계획을 잘 실행해내면 앞으로 원주시의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행정이 결정하면 시민이 따라오는 시대를 넘어서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면 행정이 책임 있게 실행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강조했는데요. 또 이 핵심 목표와 공약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 시민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민선 9기 원주시의 새 출발 소식과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함께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군이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이 국민들의 야간 의약품 구매와 처방약 조제 편의를 위해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약국은 영월읍 옥동 온누리 약국으로 영월 의료원 소아 청소년과 야간 진료 시간에 맞춰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11시까지, 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영월군은 심야 시간 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공휴일에는 영월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야간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때 문을 연 약국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이번 공공야간 심야 약국 운영으로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든든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동강국제사진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6년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 전국 초등학교 사진일기 공모전에서 경남 거제 용산초등학교 4학년 한결 학생의 자연에서 만난 내 친구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220여 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모두 60점의 입상작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작은 황소개구리를 관찰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상작은 오는 7월 17일부터 동강사진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전시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시상은 7월 24일 동강국제사진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어서 농업인 지원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3,300농가에 76만 2천 포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 농가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경교육 관련 소식인데요.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교육이 진행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별청청 돌봄센터가 지난 6월 30일 강원랜드 사회봉사단과 함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고 종이팩과 플라스틱 재활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은 센터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프로킹과 환경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사업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저소득 1인 중장년과 노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복 나눔은 나눔에서 온 닭 후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후원금은 오는 7월 10일까지 집중 모금되며 7월 24일 중복을 맞아 삼계탕과 제철 과일로 구성된 안부키트와 안심 스티커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지관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정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후원사업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행복은 나눔에서 온 닭.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 1인 중장년과 노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후원 사업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